오늘 항상성 조절 과정. 첫 번째 나오는 게 호르몬의 조절 기작 나와 있니? 호르몬의 조절 기작 맞지? 호르몬의 분비량 조절 체계. 호르몬의 분비량 조절 체계. 자,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피드백 조절이 있고, 피드백 조절. 그리고 쭉 넘어가서 너네 교재는 아마 아래쪽에 있을 거야. 두 번째 기량작용. 그래서 호르몬들은 이런 피드백과 기량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항상성도 조절하고 그리고 분비량도 조절이 되는데, 자, 피드백이 뭐냐면 일반적인 현상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죠.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니까. 근데 피드백은 반대로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자, 파블로프가 동물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오히려 원인을 영향을 주기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용어를 피드백이라는 용어를 써서 설명을 해줬고, 그런데 이러한 피드백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피드백은 크게 두 가지, 음성 피드백과 양성 피드백으로 나뉩니다. 좀 들어보지 않았니? 음성 피드백, 양성 피드백? 안 들어봤니? 그러니까 피드백은 영어잖아. 그러니까 얘도 영어로 얘기하면 음성은 영어로 네거티브, 본토 발음으로 하면 네게티브 피드백, 양성은 파지티브 피드백. 그러니까 이 둘 다 어떤 피드백이잖아요. 둘 다 피드백이니까 뭐가 뭐한테 영향을 줘요?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준다고. 그래서 음성 피드백도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주는 건데, 자, 음성은 뭐냐면 영향을 줄 때 약화시키는 현상입니다. 약화시킨다. 자, 그 약화라고 하는 게 무조건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증가됐던 건 약화가 감소고, 감소에 대한 약화는 증가죠. 경향성에 대한 약화를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반대로 영향을 준다, 그런 뜻인 거고. 자, 양성 피드백은 약화가 아니라 결과가 원인을 오히려 강화시킵니다. 자, 강화시키는 거니까 증가됐던 건 더 증가, 감소가 됐던 건 더 감소시키는 게 바로 강화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음성 피드백의 예로는 뭐가 있냐면, 음성 피드백의 예. 이 음성 피드백의 대표적인 예는 항상성 조절이죠. 왜냐면 항상 일정하게 조절을 하려면 높았던 건 낮춰야 되고 낮았던 건 높여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자, 얘는 항상성 조절이라고 쓰면 되고, 항상성 뭐야 이게? 와, 이제 옷이 막 필기를 지우네. 항상성 조절 과정이고, 항상성 조절을 시켜주는 어떤 신호 전달 체계는 신경을 통해 조절하기도 하고 호르몬을 통해 조절하기도 하죠. 따라서 항상성 조절 관련된 모든 신경과 호르몬이 100% 음성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 피드백 하면 얘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항상성 조절이다. 따라서 항상성 조절 관련이면 음성 피드백이 맞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뭐 대표적인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또 여기에 대한 또 예를 들어보면,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 같이 존재하면 무슨 작용? 기량작용이죠. 근데 인슐린만 따로 보면, 인슐린의 작용을 혼자서 따로 보면 음성 피드백입니다. 자, 왜냐면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인슐린은 언제 분비돼야 돼? 혈당량을 낮추니까. 높을 때 분비돼야죠. 우리 몸의 혈당량이 높아졌을 때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혈당을 낮추잖아요. 맞지? 그래서 이 인슐린에 영향을 주는 건 원인은 바로 혈당량이 높을 때고, 높을 때 결과로
인슐린의 분비량이 증가되죠. 근데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주는 거를 확인해야 되니까 인슐린이 증가되면 원인은 혈당량을 어떻게 해줘요? 혈당을 낮추죠. 그러니까 음성 피드백이 맞지. 알겠죠? 그러니까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을 같이 봤을 때는 기능작용이지만 인슐린을 혼자서 따로 보게 되면 음성 피드백으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합니다. 알겠죠? 그럼 글루카곤도 마찬가지겠죠? 글루카곤도 따로 보면 무슨 작용? 무슨 조절? 음성 피드백으로 우리 몸의 혈당량을 조절해 준다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양성 피드백의 이론은 뭐가 있냐면 양성 피드백은 그러니까 뭐에 대한 조절이 아니면 양성 피드백이게 항상성 조절이 아니면 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양성 피드백으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할 수는 없죠. 높았던 걸 더 높아버리고 낮았던 걸 더 낮춰버리면 우리를 죽이겠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양성 피드백은 항상성 조절 제외 호르몬의 기능들은 거의 대부분이 양성 피드백입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호르몬 중에서 항상성하고 상관없는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넣는 거거든. 옥시토신하고 LTH는 항상성하고 상관이 없죠. 맞죠? 그래서 옥시토신하고 LTH는 우리 몸의 항상성이 변화가 됐을 때 분비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분비돼서 우리 몸의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분비가 되는 게 원인이고, 그래서 옥시토신의 분비량이 증가되면 이 분비에 의해서 우리 몸의 자궁이 어떻게 돼요? 수축량이 많아지죠. 그러면 이 수축이 많아지는 게 결과잖아요. 수축이 많아지면 피드백돼서 옥시토신의 분비량을 어떻게 하게? 옥시토신을 더 증가시킨다고요. 왜냐하면 아기를 낳으려고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분비가 돼서 자궁이 수축하게 되면 아기가 이제 나오려고 준비하겠죠. 근데 수축이 됐는데 피드백 돼가지고 옥시토신을 줄여버리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겠지. 나왔다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그러죠. 메롱메롱 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되잖니. 그러니까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더 피드백 돼서 더 증가시켜서 더 짜야지. 피드백 되면 더 짜야 되고 더 짜고 더 짜서 나올 때까지 짜야지. 그래야지만 애가 나오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양성 피드백이다.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LTH가 증가가 되면 분비가 되면 우리 몸에서는 젖이 분비가 됩니다. 남자도 얘를 주사하면 젖이 나온다고 해줬죠? 실제로 남자도 젖샘이 있습니다. 적긴 하지만. 그럼 LTH에 의해서 젖 분비가 촉진되면 피드백돼서 LTH의 분비를 더 증가시킨다고요. 그래서 아이가 빨면 빨수록 젖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그럼 반대로 안 빨면 점점 어떻게 돼 이제? 분비량이 줄어서 결국에 멈춰버리겠죠. 알겠죠? 그러면 계속 빨리면 계속 나오네? 기네스북으로 몇 살까지 먹인 엄마가 있게? 러시아의 엄마인데, 기네스북으로 아들이거든? 아들한테 몇 살까지 먹인 게 기네스북으로 기록에 남아있냐면 24살. 그러니까 지금 제르니 입장에서는 6년 동안 더 먹을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그 기네스북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빨면 빨수록 계속 분비된다는 걸 양성 피드백을 입증해 준 거죠. 알겠죠? 뭐 더 먹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30살, 40살까지도 더 먹일 수도 있고. 엄마가 살아있는 한. 그러니까 양성 피드백이기 때문에 빨면 빨수록 계속 나온다. 그래서 이 피드백에 대한 예가 뭐가 있냐면 문제에서 나오는 그런 예를 써줄 테니까 이건 적으셔야 됩니다. 내가 써야 되는 것과 안 써야 되는 건 구분해 줄게. 안 써야 되는 건 이렇게 가로쳐 줄게. 가로친 거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고 얘는 써야 됩니다.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샘, 간과 근육. 틀을 좀 잡고. 자, 시상하부가 뇌하수체한테 TRH를 분비하면, 그럼 뇌하수체는 갑상샘한테 TSH를 분비하죠.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 속으로 생각하면서 내용 정리하면서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 내로 이 내용들을 정리를 끝내버리라고.
그래서 이따가 문제 풀 때 정리된 상태로 문제 적용해 보라고. 가능합니다. 집중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계속 말하면서 하라고, 속으로.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입으로 내뱉는 건데, 그렇게 하기 싫으면 속으로라도 계속 내뱉으라고. 그럼 갑상샘에서는 TH를 분비하죠. 그러면 TH는 감각 근육으로 가서 A에 이어서 A'을 증가를 통해 체온을 높이죠. 그러면 체온을 높이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계속 분비가 되면 체온이 계속 올라가지. 그럼 안 되지. 그럼 오히려 항상성을 무너뜨리면 안 되니까 다시 낮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 TH가 과다하게 분비되면, 자, 과다하면 체온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안 돼서 음성 피드백이 일어난다고요. 자, 음성 피드백이 일어나서 TRH 분비량을 줄이고, 그래서 TSH 분비량을 줄이고, 그럼 결국에 TH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항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다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마치 그 다리미에 있는 온도 조절 장치처럼, 다리미 혹시 해본 적이 없겠지만, 다리미 쭉 하다 보면 탕 소리 나면서 꺼지는 거 아니? 바이메탈이라고 해서 온도 조절 장치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 준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도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거죠. 음성 피드백을 통해서. 그럼 만약에 이 TH가 결핍되면 어떻게 돼요? 적게 분비되면, 그러면 이 온도가 적게 올라가서 온도가 내려가겠지. 상대적으로 낮겠죠? 그럼 피드백돼서 어떻게 돼요? 피드백돼서 오히려 TRH를 증가시키고 TSH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TH가 증가되게 해서 다시 온도를 올려주게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음성 피드백으로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해 주는구나. 자, 근데 이걸 좀 공부하고 좀 약간 깊게 공부하는 애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게 언제냐면 수능 얼마 안 남았을 때. 이제 초반에는 애들이 거기까지 생각 못 하는데 수능 언제 얼마 안 남았을 때 이제 많이 이제 공부한 상태니까 갑자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지. 수능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개념 공부하면서 의문점이 드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드백은 반드시 TH에서만 피드백이 된다? 아니면 TSH에서도 피드백이 될 수 있다? 지금 피드백이 TH에서 내가 지금 피드백을 시켰잖아. 그러면 TSH에서도 피드백이 될 수 있다? 없다? 왜? 그 이유에 대한 그 결론은 내가 얘기해 줬습니다. 불과 10분 전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자, 음성 피드백은 어떤 조절에 할 때만 일어난다? 그렇지. TSH는 항상 조절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TSH는 뭐 결과적으로 TH에 의해서 조절하긴 하지만, 이 TSH가 감과 근육으로 가서 항상성을 조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성을 조절하기 전까지는 음성 피드백을 일어날 수 없다고요. 하지만 TH는 직접적으로 이 감과 근육에 작용해서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해주는 항상성 조절 호르몬이지. 그러니까 TH에서는 음성 피드백이 될 수 있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이제 공부할 때 갑자기 TSH에서 이제 음성 피드백 하는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음성 피드백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음성 피드백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내볼게. 첫 번째, 갑상샘을 제거하면, 자, 제거하면 TRH와 TSH와 TH의 분비량이 어떻게 변할까요? 시간 10초. 천천히 생각해봐. 알겠니, 명준아? 알겠니? 문제 한 문제 푸는 것보다 진짜 이렇게 생각해서 딱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서태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막 이렇게 막 생각을 많이 하는 게. 틀린 답이더라도. 아니라고? 모르겠어. 시온이. 일단 갑상샘을 제거하면 이 TRH와 TSH와 TH 중에서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게 뭐예요? 그렇죠. 그럼 TH가 어떻게 돼요? 이거부터 쓰면 됩니다. 제일 먼저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TH가 줄어들면 결핍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피드백.
피드백돼서 TRH와 TSH가 증가되겠구나 이거죠. 자, 그러면 자, TSH가 원래 높아지면 원래는 정상적이라면 TH가 어떻게 돼야 돼? 증가돼야 되지. 근데 감소샘을 제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만들어질 수가 없지. 그럼 더 줄지. 다시 피드백돼서 더 늘리지. 이게 반복되겠죠. 이해돼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감소샘을 제거했을 때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음성 피드백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지금 실험 과정이 음성 피드백을 증명하는 논문에 써 있던 내용이야. 실제로. 이거를 밝혀준 사람이, 음성 피드백을 밝혀준 사람이 썼던 논문에 들어있는 실험 내용 중에 하나라고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내하 수치를 제거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내수 제거하게 되면 이제 알지 이제. 재료는 어떻게 되니? 그쵸, 얘가 줄죠. 그러면 줄고 피드백 높아지게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지? 세 번째, 아이오딘의 결핍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오딘이 원소 기호가 요오드죠? 옛날에는 요오드라고 했는데 요즘 아이오딘으로 바뀌었지? 이 아이오딘의 결핍이 일어나게 되면, 자, 이 아이오딘은 TH, 즉 티록신 호르몬의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오딘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물이 뭐냐면 김, 미역, 해조류들, 해조류에 얘가 많이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군인들 군대 안 가봤잖아요. 이제 군대 가면 아침마다 뭐가 나오냐면 김이 나옵니다. 양반김. 그러면 김을 먹이는 이유가 뭐냐면 얘를 공급시켜 주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이오딘이 결핍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뭐가 안 나와? TH가 안 나와. TH가 안 나오면 몸에 힘이 없어. 힘이 없으면 까불죠. 상사가 뭐 시켰는데 저 안 할래요. 이렇게 돼버리면 큰일 나죠. 그럼 군대가 안 돌아가지. 하극상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잘 먹이는 겁니다. 힘내라고. 그리고 엄마가 만약에 너네들한테 김을 먹였다. 말 잘 들으라고 주는 겁니다. 힘내라고. 되게 현명한 엄마죠. 아침마다 김을 먹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아이오딘이 결핍되면 티로신의 분비가 부족하게 되고 내 몸의 활기가 떨어집니다. 실제로. 얘가 결핍되면 마찬가지 뭐에 영향을 받냐면 TH가 준다고요. 그럼 피드백 증가. 첫 번째 1번하고 똑같죠. 알겠죠? 대신 계속 아이오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얘가 계속 감소하겠죠. 원래 증가돼야 되지만 못 만들고. 자, 네 번째는 좀 특이한데 TSH를 혈관에다가 주사했습니다. 혈관 주사. 그러면 뭐 이거는 뭐 특이하긴 하지만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면 혈관에 주사하게 되면 뭐부터 증가? TSH가 증가. 그러면 TH의 농도가 증가되죠? 피드백 얘가 억제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4번하고 똑같은 실험인데 좀 다르게 측정을 했습니다. TRH의 농도가 아니라 분비량으로. TSH의 분비량, TH의 분비량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 어떻게 될까? 4번 프라임 똑같은 걸로. 자, 그러면 혈관에다가 TSH를 주사한 건 똑같은데 이번에 측정한 건 혈관 속에 들어있는 TSH의 농도가 아니라 분비량입니다. 생성량입니다. 자, 그럼 생성량은 어떻게 될까요? TSH가 줄겠죠. 이해되지? 왜냐면 혈관에다가 TSH를 넣어줬으니까 우리 몸에는 TSH가 많잖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들겠죠. 그래서 분비량은 줄어듭니다. 자, 분비량은 줄었지만 어쨌든 혈관 속의 TSH는 농도가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그러니까 TH의 분비는 증가시키죠. 피드백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혈관을 주사하게 되면 특정 호르몬을 혈관에다 주사했을 때는 주사한 호르몬, 이 호르몬의 농도와 분비량이 서로 반대로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분비량인지 농도인지를 잘 구분하고 문제 풀어서 함정에 안 걸리게 해야 되겠다. 알겠죠? 그러면 분비량과 농도를 구분할 때는 어떤 실험의 경우에만 따지면 돼? 어떻게 실험했을 때만? 혈관에다가 주사했을 때만.
알겠죠? 혈관에 주사하지 않은 거면 농도하고 분비량이 비례하기 때문에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자, 이해했으니, 자, 지금부터 이제 쓰는 실험은 안 써도 됩니다. 단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두 개의 문제를 낼 건데, 첫 번째, 환자 1번부터 3번, 3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자, 이 3명의 환자가, 시상하부 또는 뇌하수체, 또는 갑상샘 중 하나의 이상이 있습니다. 하나의 이상이 있는 환자다. 그랬을 때 1번 환자, 2번 환자, 3번 환자, TRH, TSH, TH 분비가 증가, 감소, 증가. 자, 각각 1번, 2번, 3번은 뭐의 이상이 있을까요? 시간 10초. 알겠니? 알겠는 사람? 몰라요? 한 명만, 이거 문제 맞히던데? 자, 일단 1번을 보면 TRH가 높아졌지? 그러면 TS도 높아졌지? 자, TS가 높아졌지? 이거 정상 아니야? 높아지면 정상 아닌가요? 근데 여기는 정상이 있다, 없다? 환자가 한 가지 이상이 있다는 환자라는 게 전제지. 그러면 이 TH가 높아지면 피드백 돼서 뭐가 낮아져야 돼? 안 낮아지고 있는 거지. 얘가 원래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지 않고 있으니까 TRH를 분비하는 뭐의 이상? 얘는 시상하부의 이상입니다 라고 하는 걸 눈치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팁인데 이 팁은 좀 적어주는 게 어떨까?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한 팁이라서 증증증이거나 감감감이면 뭐 이상이게? 무조건 시상하부 이상입니다. 시상하부의 이상이다. 알겠죠? 뭐가 자꾸 오는 거야? 자, 그러면 2번을 보면 TRH가 높아졌어. 근데 그러면 TS가 높아졌어. 근데 갑자기 TH가 어떻게 됐니? 줄었죠. 그럼 원래 TH가 증가돼야 되는데 감소됐으니까 TH를 분비하는 뭐의 이상? 그렇지. 이제 이해되지. 따라서 얘는 뇌하수체 이상인 거지. 이해되지? 근데 너무 쉽잖아. 한번 알면 너무 쉽잖아. 그래서 좀 변형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변형하냐면 환자 똑같이 1번부터 3번까지 환자가 있습니다. 얘는 이 환자들은 아까 마찬가지 시상하부, 갑상샘, 뇌하수체 중에서 한 군데 이상이 있습니다. 똑같이 조건이 한 군데 이상 있는 건 같은 조건. 자, 근데 한 군데 이상이 있어서 공통적으로 TH가 과다 분비되는 게 증상이래. TH가 과다 분비됐다. 자, 이런 조건을 추가하고 1번 환자, 2번 환자, 3번 환자. 그리고 이제 너무 문제가 좀 쉬우니까 호르몬을 좀 가렸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을 가렸습니다. 그랬을 때 잠깐만 가려. 보지 마.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어떤 호르몬이고 1, 2, 3번은 각각 뭐에 이상 있는 환자일까요? 가 문제입니다. 시간 30초. 3배의 시간을 줬습니다. 맞춰보자. 포인트 한번 잡아보자. 보이지? 보이는 거 두 가지가 있니? 보이는 거 두 가지 있잖아요. 보이는 거 두 가지가 뭐냐면 계속 분비되는 거, 많이 분비되는 건 뭐예요? 그죠? 공통적으로 과다 분비도 했으니까 자, 기억이 TH고
그렇지. 증증증이잖아요. 이 증증증을 통해서 요 놈은 시상하 부의 이상. 이 두 가지는 이제 알고 시작하는 거. 됐지? 좀 더 고민해봐, 이제 나머지. 여기서 디귿이 TSH고 얘가 TRH가 될 수 없다는 거 알겠니? 뭘 찾으면 되냐면 지그재그를 찾으시면 됩니다. 높아졌지? 내려갔지? 또 높아지면 TRH, TS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왜냐면 높아지고 낮아지고 높아지는 게 있는데 얘가 TRH고 얘가 TSH면 자, TRH가 높아졌을 때 TSH가 어떻게 돼야 돼? 증가돼야 되는데 내려갔지? 그럼 뭐의 이상? 뇌하수체의 이상이지. 근데 또 TH가 높아졌지? 그럼 모두 이상이 있어야 돼. 다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증가, 감소, 증가 이 순서대로 만약에 TRH, TSH면 얘가 높아졌으면 원래 TSH가 어떻게 돼야 돼? 증가돼야 되는데 내려갔으니까 뭐의 이상? 뇌하수체 이상. 근데 또 TH가 증가됐잖아. 그럼 뭐에도 이상이 있어야 돼? 갑상샘도 이상이 있어야지. 그럼 두 가지가 모두 이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문제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그재그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얘가 TRH가 될 수 없고 무조건 TSH고 얘가 TRH다. 이걸 그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TRH가 내려갔으니까 TH가 내려갔고 TH가 높아졌지? 뭐의 이상? 아니지. TH 분비 이상이잖아. 갑상샘 이상이고요. 갑상샘이고 감소됐는데 증가됐으니까 뭐의 이상? 뇌하수체 이상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알겠죠? 간단하지? 안 어렵지? 이런 문제가 반드시 2문제 이상 나올 겁니다. 내신에서. 그 다음에 기량작용. 두 번째 기량작용. 자, 기량작용은 뭐냐면 기량작용은 반대작용으로 서로의 효과를 줄여. 자, 서로의 효과를 줄여서 변화량을 작게 하는 조절 방식입니다. 변화량을 줄이는 조절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량작용이 되기 위한 그런 조건이 3가지가 있는데 조건 3가지. 첫 번째, 표적기관이 같아야 합니다. 표적기관이 같다. 자, 그럼 조건도 지금 마찬가지 그냥 한 가지에 대한 특징이 아니라 같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의 호르몬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량작용은 단독인 호르몬 혼자서 기량작용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마치 이 손뼉이 혼자서 박수를 못 치는 것처럼. 알겠지? 그러니까 둘이 같이 마주쳐야지 박수가 쳐지는 것처럼 기량작용도 절대 혼자서 기량작용할 수는 없다.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기량작용하는 이 두 가지가 표적기관이 같아야 된다고요. 이해되죠? 두 번째, 반대 기능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반대 기능을 해야 돼서 반대 기능을 해서 반대 기능하는 이 두 가지 호르몬이 같은 표적기관에 대해서 반대 기능으로 서로 효과를 줄이고 있구나. 자, 그리고 세 번째도 되게 중요한데 반드시 같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자, 뭔 말이냐면 혈당량이 높아졌어. 그럼 필요한 호르몬은 인슐린이야, 글루카곤이야? 인슐린이죠. 그러니까 인슐린은 100%, 글루카곤은 0%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물론 이렇게 되면 효과는 좋겠지. 그냥 혈당량 금방 내릴 수는 있겠지. 하지만 어떠한 단점이 있어요? 변화량이 너무 크죠. 높았다가 확 줄어버리죠. 그러면 우리 몸에 무리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은 한 70, 글루카곤은 30. 그러면 낮추긴 하지만 얘가 다시 높여줌으로써 서서히 낮아지겠죠. 그게 변화량을 줄이는, 서서히 변화시키는 그런 조절 방식이 바로 기량작용입니다. 그래서 기량작용의 예로는 뭐가 있냐면 기량작용의 예. 첫 번째, 2두근과 3두근
자, 2두근과 3두근은 같은 뼈에 대해서 기량작용을 합니다. 자, 같은 뼈에 대해서 안쪽에 있는 게 수축을 하게 되면 바깥쪽은 이완하면서 잡아주죠. 이게 되게 좋은 기능인 게 얘가 수축을 하게 되면 이 뼈가 안쪽으로 이렇게 수축을 하죠. 굽죠. 근데 바깥쪽에 있는 근육이 이완을 하면서 얘가 어떻게 되지 않도록 잡아줘. 빨리 굽혀지지 않도록 잡아주죠. 그러면 굽히는 게 방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물론 방해가 되긴 하죠. 하지만 어떤 장점이 있니? 굽히다가 멈추는 것도 가능하죠. 세밀한 조절이 가능하죠. 이게 발달한 게 바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막 근육에 힘이 세진 않지만 미세한 조절이 가능해서 손가락도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동물들보다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문명을 일으켰던 거죠. 알겠죠? 뭐 문자도 만들고 글씨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했던 거라고요. 목도 마찬가지야.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목이 이렇게 또 가지만 이쪽에서 잡아주니까 이게 확 안 움직이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 동물 중에 하나가 곤충입니다. 자, 곤충은 목이 돌아가는 곳에 한쪽에만 당긴다고.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움직이는 게 어떻게 움직여? 확 움직이죠. 확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파리의 대가리 움직이는 거 보세요. 파리 대가리가 휙 이렇게 움직이지 않니? 그게 기능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걔네들은 세밀한 조절이 필요 없어. 왜냐면 이 포식자가 움직이는 걸 빨리빨리 봐야 돼. 그러니까 휙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그러다 움직이면 날 준비하고 있어야 되니까. 걔네들은 세밀한 조절이 필요가 없다. 빨리빨리 낳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진화가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좀비들도 근육은 다 갖고 있잖아. 안쪽 근육과 바깥쪽에 다 근육이 있으니까 원래 좀비들도 원래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그냥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자연스럽게 사람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약간 기괴하게 보이려고 막 이상하게 한 거죠.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게 원래는 기능적이 안 될 때 하는 그 움직임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원래 그것도 약간 작가들의 상상력인 거지. 과학적으로 따진다면 좀비들도 사람처럼 움직여야 된다고요. 근육이 다 있으니까 기능적용하기 때문에. 두 번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도 기능적용을 하는데 이 기능적용하는 게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기능적용하는 그런 종류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많다. 세 번째, 파라토르몬과 칼시토닌. 칼시토닌은 뭐에 대한 기능작용? 그건 표적기관이고. 정확합니다. 그냥 칼슘 농도가 아니라 혈중 칼슘 농도에 대한 기능작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혈중의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고요. 혈중이 중요한 거요. 혈중 칼슘 이온의 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해준다. 뭐에 대한 기능작용인지 같이 기억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글루카곤과 인슐린. 얘네들은 뭐 달죠? 혈당량에 대한 기능작용. 다섯 번째, 당질 코르티코이드와 코가 왜 이렇게 인슐린. 당질 코르티코이드와 인슐린은 기능작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면 뭐에 대한 기능작용일까요? 혈당량에 대한 기능작용 하는 것처럼 보이지? 맞지? 왜냐면 혈당량 증가시키고 얘는 혈당량 감소시키니까. 근데 세부적인 기능까지 반대 기능해야지만 서로의 기능을 억제할 수 있죠. 근데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비를 증가시키고 B'을 억제를 통해 혈당량 증가시키는 건 맞거든. 근데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표적기관은 어디? 피하 지방과 근육으로 가서 뭐를 포동으로 바꿔? 지방과 단백질을 바꾸죠. 그러면 기능작용을 하려면 얘는 뭐로 바꿔야 돼? 포당을 지방과 단백질로 바꿔야 돼. 그래야지만 소료 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근데 얘는 포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시키거든요. 알겠죠? A의 역반응을 하거든. B의 역반응이 아니라. 따라서 반대 기능이다 아니다? 안 된다. 기능작용 자체가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의 기능만 반대하면 안 되고 세부적인 기능까지 반대해야지만 서로의 효과를 줄일 수 있다. 알겠죠? 그럼 여섯 번째, 에피네프린과 인슐린은 기능작용일까요? 아닐까요? 재료나 에피네프린과 인슐린 맞다?
맞다. 그러니까 말은 좀 해줄래? 네. 맞다 아니다. 맞다. 소신껏 해 소신껏. 남들 따라하지 말고. 맞다요. 맞아요. 맞다요는 뭐야? 맞아요. 맞을 것 같다는 말을 쓰면 안 돼, 이과생들은. 확실하게. 내가 잘 몰라도 확실하게. 같아요는 문과생들이 쓰는 말. 애매하게 대답하면 안 된다. 맞아요. 너. 맞지 않아도 좀 애매하다. 맞아요. 아니라 그래. 한 명만 좀 아닌 거 나오자. 그치, 아닌 것 같지, 그치? 전부 다 정답입니다.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떤 거에 대해서는 맞아요. 그렇지, 그걸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혈당량을 조절하고 얘는 혈당량과 체온을 모두 조절하니까 혈당량에 관해서는 기량작용이 맞습니다. 알겠죠? 혈당량에 관해서는 기량작용이 맞다. 하지만 체온 조절에 관련해서는 기량작용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알겠죠? 실제로 내신에서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조금 애매하게 막 이렇게 알려주기도 해. 이렇게 맞다고 하는 선생님도 있고, 아니라고 말해 주는 선생님도 있다고.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구분해 준 겁니다. 알겠죠? 맞다고 하는 선생님들은 이것 때문에 맞다고 하는 거고, 틀리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틀리다고 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나중에 이제 배울 때 설명을 잘 들어봐. 넘어가서 큰 두 번째 체온 조절 과정. 본격적으로 조절 과정. 자, 체온 조절 과정은 어떤 거를 고려해서 내용을 정리해야 되냐면, 첫 번째, 신경을 통한 신호 전달인지 호르몬을 통한 신호 전달인지를 구분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체온을 조절하는 방식은 내 몸에서 열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열 발산량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반드시 열 발생량을 조절하는 건지 열 발산을 조절하는 건지를 구분해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정리도 해야 되고. 세 번째, 우리 몸에도 설정점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 보일러나 에어컨도 설정점이 있죠. 밖에 너무너무 더우면 들어가가지고 에어컨의 온도를 낮추죠. 너무너무 추우면 들어가서 보일러의 온도를 높이는 것처럼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온도를 바로 설정점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몸에도 설정점을 가지고 있고, 이 설정점이 높아지는 건지 낮아지는 건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대표적인 그 예가 해열제. 내가 열이 났을 때 먹는 약이 해열제잖아요. 그 해열제가 기능과 원리가 조금씩 다른데, 어떤 해열제는 설정점을 낮춰, 어떤 해열제는 열 발산량을 줄이고, 어떤 해열제는 열 발산량을 줄이고 증가시키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설정점을 낮추는 그런 해열제를 연속해서 내가 먹게 되면, 내가 처음에 38도였다가 설정점을 35도로 낮췄다가 34도까지 이렇게 낮춰버린다고.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열제는 의사의 용법을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내가 막 온도 빨리 내추려고 막 이것저것 다 먹어버리면 죽어버릴 수도 있다고요. 밤에 자다가.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라면 좀 이상하면 이렇게 막 하겠지만, 자다가 열난다 그래서 아이한테 막 이거 먹이고, 또 안 떨어지네? 이거 먹이고, 안 떨어지네? 이거 먹이고, 이랬다가 아침에 못 일어난다고요. 알겠죠? 큰일 납니다, 진짜. 그런 일이 예전에 되게 많았어. 예전에 너네들이 태어나기 전에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의사 용법을 많이 따라주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 세대인 거야.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된 거라고. 우리 세대가 많이 죽었다고요. 우리 세대 부모님이 그냥 막 약을 먹여가지고, 빨리 떨어뜨리려고 막 약 먹이고 이러셔가지고, 약을 잘 먹어본 적이 별로 없으시니까, 본인들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저온 자극이 왔습니다. 저온 자극이 왔을 때, 자, 신경과 호르몬을 좀 구분할 거니까,
자, 신경은 빨간색으로 표현할 겁니다. 빨간색 선으로 표현할 거고, 색깔 좀 구분해 줘야 돼. 자, 호르몬은 파란색으로 표현할 겁니다. 자, 저온 자극이 오게 되면, 자, 이 외부의 자극을 받아서 내 몸에, 일단 이 외부의 자극을 제일 처음에 받아들이는 곳이 어디예요? 피부죠, 피부. 피부가 제일 처음에 받아지니까, 이 피부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 정보를 감각신경으로 시상함한테 전달해 주는 거지. 맞지? 그래서 내 몸에 체온이 떨어지죠. 그러면 체온이 떨어지면, 체온은 그러니까 피부의 온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 시상하부의 온도도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저온 자극이 왔을 때의 우리 사람의 반응이야. 알겠지?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상하부가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저온 자극을 인지를 했죠. 그럼 온도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설정점을 어떻게 해요? 높이겠죠. 온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온도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설정점을 높이게 되면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 발생량은 증가시키고, 열은 많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열 발산량은 감소를 시켜서 체온을 올려주려고 할 겁니다. 체온을 올린다. 자, 근데 이제 미리 좀 얘기를 해줄게. 좀 헷갈릴 거야. 잘 들어야 돼. 자, 체온이 내려간 건 정상보다 내려간 거니 아니면 정상보다 내려가지는 않은 거니? 이 체온은. 그냥 내가 물으면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 체온 떨어진 게 정상 상태보다 떨어진 거야? 아니면 정상보다 떨어지진 않고 그냥 내려간 거야? 무슨 자극? 저온 자극이 왔으니까. 지금 오늘도 좀 춥긴 추웠잖아. 아침에 영하 10도 가까이 좀 됐었거든. 어저께는 더 추웠거든. 어저께 내가 새벽 6시에 나왔는데 온도가 거의 영하 15도가 좀 낮았거든. 진짜 춥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담배 한 대 피는 그 3분 동안에 손가락이 얼는 줄 알았어. 그럼 손가락을 포기하고 담배를 그냥 한 대 폈어. 그래서 이렇게 피고 난 다음에 집에 여기 방에 들어왔더니 손이 진짜 너무 감각이 없어. 안쪽에 있는 모세혈관이 얼기 시작했던 거예요. 약간 동상 증상 중에 하나죠. 안 움직이더라고. 이 손가락을 포기하고 내가 담배 한 대 피고 왔다고. 중독증이 좀 심해서. 이 체온은 정상보다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떨어진 게 맞지. 그러면 얘는 정상보다 높아진 거야? 아니면 회복한 거야? 그러니까 올라간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몸에 자극을 준 다음에 온도 변화가 일어난 거에서 체온이 나오면 그 체온이 내려갔다는 거는 변화는 얘를 준 거야? 얘를 준 거야? 얘를 준 거라서 그때 문제에서 나오는 체온은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게 원인인지에 결과인지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결과가 완전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예를 들면, 자, 온도가 떨어졌지? 그러면 열 발생량을 어떻게 해야 돼? 높이지? 근데 만약 이걸 결과로 생각해봐, 결과로. 온도가 떨어졌지? 그럼 결과적으로 떨어진 거니까 열 발생량을 어떻게 한 거야? 낮춘 거지.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반대로 나온다고요. 따라서 이 체온은 원인이고, 알겠지? 원인으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몸에다가 자극을 주면. 예를 들면, 내가 탕에 들어갔을 때, 온탕에 들어가거나 냉탕에 들어갔을 때, 그때 반응이죠. 그러면, 자극이 내 몸에 오죠. 그럼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온도가 떨어지니까 다시 이제 온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하겠죠. 따라서 체온은 원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 자극을 다이렉트로 시상하부에 줬다 쳐보자. 어떻게? 시상하부 꺼내서.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지 말고 원숭이로 하자. 자, 원숭이의 두개골을 쭉 잘라서, 뼈를 잘라서 벌려. 그 다음에 쭉 손 집어넣어가지고 시상하부를 잡아서 꺼냈어. 그 다음에 얼음물에 담가놨어. 그런 다음에 이 원숭이를 따끈 뜨뜻한 불가마 방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면 이 원숭이는 추워할까요? 따뜻하다고 생각할까요? 추워서 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이 체온이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죠. 죽습니다. 알겠죠?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죽습니다. 이게 2시간 내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온 자극을 몸에다 준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얘한테 주게 되면 체온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몸만 변해 결과적으로 조절돼 가지고 체온이 높아지죠. 이때 이 체온은 실제로 높아진 거야? 아니면 회복한 거야? 높아진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다이렉트로 준 경우에서의 체온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작용합니다. Understand? 어렵니? 이렇게 보라색으로 저온 자극을 시상하부한테 다이렉트로 자극을 준다면 이 체온은 결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단순하게. 이것처럼 몸에다가 자극 준 경우에는 체온은 원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원인 결과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반대로 나오니까 그 원인 결과를 잘 구분하라고요. 알겠죠? 실제로 내가 수업을 해본 결과 호르몬과 항산성 이 내용에 대한 이해도하고 문제풀이는 이과 애들보다 문과 애들이 훨씬 잘해. 왜냐면 이과 애들은 어떤 거에 특화되어 있냐면 원인과 결과를 순서대로 도출하는 게 너무 특화되어 있어. 그래서 수학 문제 풀 때 미리 그 다다음 과정을 생각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였지? 그 다음 뭐지? 그 다음 뭐지? 그러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문제 풀 때는 항상 그 다음 과정을 생각하지 그 앞 단계를 생각하지 않죠. 근데 이 호르몬과 항산성 문제는 결과를 통해서 그 원인을 파악을 해야 돼.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유연한 게 문과 애들이라니까. 수학을 많이 안 풀어본 애들. 그래서 실제로 문과 애들은 훨씬 더 적응력이 좋고 문제도 잘 풀어. 문과에서 성적이 좋은 애들이 훨씬 더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적응해야 됩니다. 이거 풀 때는 원인, 결과가 아니라 결과로부터 원인도 유추할 수 있어야 되고 결과부터 원인으로부터 결과도 유추할 수 있도록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조절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시상하부가 호르몬 중에 TRH를 분비하면 이 TRH가 어디로 가? 내하수체로 가서 내가 한 번에 써야 되니까 그냥 색깔 안 바꾸고 한 번에 쓸게. 내하수체로 가서 TSH를 분비하고 이 TSH는 갑선샘으로 가서 TH를 분비하죠.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 갑상샘, 그리고 간과 근육. 그래서 간과 근육으로 간 ETH가 A에 이어서 A'을 같이 증가시킴으로써 우리 몸의 열 발생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체온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내가 간단하게 이렇게 쓰려고 이거를 공부하게 한 거야. 안 그러면 이걸 다 써줘야 돼. 내가 쓸 때마다 하나하나 다 쓰고 있어야 된다고. 글루카곤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옮긴 다음에 세포를 촉진하니까 열 발생량이 증가되고 ATP도 증가돼서 물질세가 촉진한다. 이거 다 쓰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안 쓰고 간단하게 쓰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 그리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빨라. 그래서 내용 정리할 때. 이 그림 그릴 때는 좀 힘들겠지만. 자, 그리고 또 호르몬 중에 시상하부가 CRH를 분비하면 CRH도 뇌하체로 가서 ACTH를 분비하게 하고 ACTH는 부신 겉질로 가서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뇌하수체, 전엽, 부신 겉질, 그래서 피와 지방, 피지, 피하 지방, 피하 지방, 피지 아니다잉? 피하 지방과 근육, 그리고 가서 B에 이어서 B'을 증가시켜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서 체온을 올려줍니다. 이게 호르몬을 통한 조절이고, 나머지는 내가 호르몬을 파란색으로 쓰기로 했는데 이거를 생각 못했네. 우리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너희들은 안 바꿔도 됩니다. 그냥 색깔 정한 걸로 그냥 해.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신경입니다. 신경으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
저온자극일 때 온도를 올려주는 데 관여하는 이 신경은 교감일까요? 부교감일까요? 우리 몸을 활성화시켜주는 거니까. 우리 몸을 활성화시켜주는 건 교감이다, 부교감이다? 교감이겠죠? 전부 다 교감입니다. 교감신경으로 첫 번째 어디로 가냐면 부신 속질로 갑니다. 자, 부신 속질로 가게 되면 부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을 분비하죠. 그냥 에피라고 적어도 되겠니?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을 분비하게 되고 에피네프린의 표적 기관은 간과 근육으로 가서 A에 이어서 A'을 증가를 통해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서 체온을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부신 속질하고 부신 겉질에 호르몬이 분비되는 과정이 좀 다르죠. 자, 부신 겉질에 있는 당코코가 분비되려면 여러 단계의 호르몬을 거쳐서 분비되죠. 그러니까 이 당코코의 분비는 빨리 분비된다, 느리게 분비된다. 느리게 나중에 분비되겠죠. 하지만 에피네프린은 신경을 통해서 바로 전달하게 되고 빨리 분비되죠. 그래서 역할이 좀 다릅니다. 자, 에피네프린은 초등 조치입니다. 자, 온도가 떨어졌을 때 급하게 빨리빨리 온도를 살짝 올려주는 게 바로 얘의 목적이야. 그런 동안에 얘가 이제 분비가 되게 되고 늦게 분비되는 이 TH와 당코코가 또 이제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계속 이제 올려줍니다. 그래서 온도가 좀 떨어졌을 때를 좀 생각해 보면 너네들이 막 되게 추운 곳에 한번 있으면 계속 춥진 않죠. 처음에 막 춥다가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서서히 좀 안정을 좀 되찾죠. 그 이유가 우리 몸에서 이 호르몬들이 좀 분비가 되면서 우리 몸의 온도를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또 다른 교감신경은 어디로 가냐면 피부, 세 개밖에 없나? 이제 공부할 거 조금만 시험. 그거 안 되고. 이거 쓰면 돼. 저희가 하나밖에 없네. 호르몬인데. 호르몬이구나. 네, 이거 뽑으시면 제가 할게요. 네. 근데 너무 눈치 없게 써보시면 그 너무 늦었다, 야, 말하기가. 계속 하고 있긴 한데. 근데 들어와서 얘기해야 돼. 네, 용기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럼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얘들 다 썼어. 다 통화했어, 얘네들. 여기 느껴지네요. 응? 좀 병 느껴지는데요. 좀 찔린 애도 있죠? 바깥에 뽑아 나올 거야. 네. 그거 하나. 어딨냐?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은 어디로 가냐면 피부 근처의 모세혈관. 피부 근처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작용해서 이 모세혈관의 근육을 수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몸에 있는 모든 모세혈관이 아니라 피부 근처에 있는 모세혈관만. 자, 그럼 피부 근처에 있는 모세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면 피부 근처에 있는 모세혈관이 조그매지겠죠. 그럼 피부 근처에 흐르는 모세혈관에 흐르는 혈류량이 어떻게 돼요? 적어지니까 바깥으로 내보내는 열 발생량이 감소하겠죠. 이게 되지? 이렇게 되면 열 발산량이 감소한다. 그러면 이게 모세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혈류량이 줄어드니까 우리 몸의 피부는 무슨 색으로 변할까요? 하얀색으로 변하겠죠. 창백해지는 거죠. 이게 실생활에서는 창백해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닌데요. 추운 데 있는 사람을 보통 보면 빨갛던데요. 그치? 추운 데 있는 사람들은 뭐 빨개지잖아요. 왜 그러게? 옷을 입고 있어서 그래. 이 목도리를 두르고 있어서 그래. 모자를 써서 그래. 다 벗겨야 돼. 알겠죠? 모자 벗기고 목도리 빼고 이제 잠바 벗기고 티셔츠 벗기고 벗겨야 된다고요. 그러면 추운 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춥죠. 그러면 창백해져요. 빨간 건 왜 그러고? 온도를 올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옷을 입고 있어서 열발생량이 줄어서 온도를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안 죽어요. 하지만
창백해진 거 확인하고 좀 있으면 죽어요. 그렇죠? 너무 추우니까. 빨리 빨개져야 됩니다. 다시 온도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창백해진 상태로 오래 있으면 동상에 걸립니다. 알겠죠? 모세가 다 얼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창백해지는 건 진짜 추울 때. 알겠죠?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집에 들어왔을 때 빨개지는 거 말고. 알겠지? 그러니까 추운 곳에 있을 때 봐야 된다고요. 알겠죠? 이게 생체 실험을 하게 되면 바깥에 벗기고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얘질 겁니다. 알겠죠? 옷을 입히면 안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또 임무근을 수축하게 됩니다. 임무근은 털의 뿌리 근육입니다. 우리 몸의 털의 뿌리 근육, 임모근을 수축을 하게 되면 확 당깁니다. 당겨서 털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털이 쭈뼛쭈뼛 섭니다. 털이 쭈뼛쭈뼛. 언제 느낄 수 있냐면 목욕탕 갔을 때, 사우나 갔을 때 살짝 따뜻한 곳에 들어가 있다가, 아니다, 살짝 미지근한 곳이나 좀 차가운 곳, 살짝 냉탕, 미온탕에 들어있다가 한 5분 정도 있다가 살짝 따뜻한 온탕으로 들어가 봐. 그러면 전기 자극이 찌릿찌릿 올 겁니다. 그 자극이 바로 이 교감신경입니다. 이 교감신경이 임무근을 자극하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찌릿찌릿. 한번 해봐. 사우나 갔을 때 탕에서 찬물에 있다가 따뜻한 물로 갑자기 옮겼을 때 찌릿찌릿한 느낌을 좀 받아보라고요. 우리 몸에 조절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털이 쭈뼛쭈뼛 서게 되면 털들이 열들을 머금고 있으니까 마찬가지 열 발산을 줄이겠죠. 알겠죠? 자, 우리 인간이 가장 빨리 퇴화될 수 있는 근육이 바로 얘입니다. 얘는 거의 쓸모가 없죠. 온도 조절 기능이 거의 없죠. 인간은 털이 거의 없으니까. 이게 털의 기능을 이게 온도 조절 기능을 하려면 적어도 원숭이만큼의 털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거의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있는 거죠. 아마 퇴화돼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옷을 입으면 되니까. 동물들의 털을 입으면 되니까. 이게 기능이 필요 없어진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 피부 근처에 모세혈관 그 위쪽으로 줄을 그으면 얘네들 위쪽으로는 열 발생량을 어떻게 하는 거? 증가시켜주는 작용. 아래쪽은 열 발산량을 줄이는 그런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주는 반응이 여기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그리고 여기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번째가 있는데 그 네 번째는 아이들이 서텄을 때 제일 안 쓰는 게 바로 이 네 번째입니다. 꼭 신경 써서 써라. 이 시상하부가 소뇌한테 신경섬유로 면역을 주면 간뇌하고 소뇌는 이렇게 신경섬유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준추신경계 안쪽에 붙어 있으니까 자, 신경섬유로 면역을 주면 소뇌가 신경 중에 체성신경으로 골격근을 자극합니다. 수익은 그러면 골격근이 부르르 떱니다. 이렇게 떠는 거 있죠. 추워 하는 거. 부르르 떨게 된다. 부르르. 갑자기 오줌 쌌을 때 느껴질 수 있죠. 내가 오줌을 싸면 오줌이 따뜻한 어떤 그 나의 열을 갑자기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떠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내가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상하부가 명령을 줘서 일어나는 반사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대신 반사긴 하지만 어떤 신경으로 조절한다? 체성으로. 그러니까 좀 독특하죠. 그래서 애들한테 문제 많이 물어보겠죠. 이게 네 번째 열발생량 증가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이 순서 잘 생각하고 개수 잘 생각하고 정리해주면 안 빼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색깔 내가 구분한 것 쪽도 잘 쓰고 채성인간도 잘 써주고 이것들이 문제 나오는 거야. 세부적인 게. 여기까지가 저온 자극일 때 온도를 올려주기 위한 작용이다. 넘어가요. 됐죠? 괜찮지? 두 번째, 고온 자극일 때. 자, 이 고온 자극일 때는 그냥 다이렉트로 시상하부한테 영향을 줄게요. 원래는 체온은 좀 변하게 안 하고.
자, 고온 자극을 시사가부에 명령을 주면, 자극이 오면, 자, 시사가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자, 그럼 시사가부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설정점을 낮춥니다. 그래서 열 발생량은 줄이고 열 발산은 증가시켜주는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저온 자극일 때 TRH는 증가시켰잖아요. 그러면 고온 자극일 때는 TRH에 대한 기능작용하는 호르몬이 있니 없니? TRH에 기능작용하는 호르몬 없죠? 그러면 기능작용으로 조절할 수 없으니까 뭘 어떻게 조절해야 돼? 음성 피드백 해야죠.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TRH의 분비량을 감소시킵니다.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감소시킨 걸 꼭 써줘야 되겠죠. 감소가 중요하니까. 비교해서. 자, 그러면 TSH가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TH가 줄고, 뇌전, 갑상샘. 내가 오늘 새로운 용어를 내가 습득했어. 뇌절. 뇌절이라는 말을 내가 드디어 뭔지 알았어. 아까 걔가 얘기 주더라고. 나루토가 쓰는 기술이라며? 네? 뇌절이라는 기술을 쓴대, 나루토가 아닌가? 아무튼 나루토에 나오는 어떤 그 캐릭터가 뇌절 하면서 그 기술을 쓴대. 그때 그 뇌절이란 그 기술이 간단한 기술인데 뇌절로 이 모니터를 다 죽인대. 그래서 너무너무 자주 쓴대. 그래서 어떤 행동을 반복하거나 어떤 말을 자주 쓰게 되면 뇌절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대. 그래서 유래된 거래. 정확하니? 나는 뇌절이 손절과 비슷한 건 줄 알았어. 손절. 더 이상 안 하는 거, 그게 뇌절인 줄 알았거든. 손절과 뇌절이 약간 의미 좀 비슷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똑같은 걸 반복할 때 쓰는 말이 뇌절이래. 너무 고마웠어. 설명 너무 자세하게 해주더라고, 걔가. 애니메이션을 막 기술까지만 설명하면서. 그래서 TH가 줄면 간과 근육으로 가서 A에 이어서 A'이 감소되면서 열 발생량이 감소가 되겠죠. 알겠죠? 자, 그럼 아까 전에 CRH도 증가시켰으니까 고온 자극일 때는 CRH도 감소될 것처럼 보이지만, 자, CRH는 체온을 감소시키기도 하지만, 체온을 조절하기도 하지만 모두 조절하니 CRH는 결국에 단질 코르티코이드의 분비를 촉진하면서 혈당량도 조절하죠. 그러니까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CRH까지 줄여버리면 혈당량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온 자극일 때는 CRH는 조절되지 않는다. CRH는 혈당량 조절을 위하여 감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놓으면 되겠다. 자, 나머지는 신경. 자, 신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신경은 교감일까요? 부교감일까요? 이게 고온적이니까 부교감 같잖아. 그래서 애들이 가장 많이 속는다고. 반대니까 당연히 부교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배웠던 부신 속질, 그리고 피부 근처의 모세혈관, 그 다음에 잇모근은 교감신경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부학적 구조가. 이거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자, 부교감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온적일 때도 부교감을 촉진할 수는 없다. 따라서 무슨 조절해야 돼? 마찬가지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해야 돼. 그래서 고온적일 때도 마찬가지 교감신경이고 얘를 억제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억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음성 피드백이니까. 그래서 억제를 하게 되면 부신 속질로 가는 교감신경에 의해서 에피네프린의 분비량이 감소하겠지. 에피네프린의 분비량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표적기관이 간과 근육으로 가서 A에 이어서 A'을 같이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열 발생량을 줄인다. 그 다음에 피부 근처의 모세혈관으로 가서 피부 근처 모세혈관으로 가서 수축양을 줄이는 거잖아요.
자, 수축을 줄이는 게 상대적으로 이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축을 줄인다고 하지 않고 그냥 이완이라고 쓸게요. 자, 이완시켜서 이렇게 가로치고 이완이라고 써도 됩니다. 이완시켜서 이완되니까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뭐를 증가시켜요? 열 발산을 증가시키죠. 그렇지. 열 발산을 증가시킨다. 자, 마찬가지 임무근을 수축량을 줄여주는 거니까 임무근을 이완시켜서 털을 눕게 만드는 거죠. 털을 눕게 만든다. 털이 눕는다. 그래서 열발산량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여기 앞에 다시 저온 자극에서 임무근 수축하는 작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얘가 바로 소름입니다. 소름. 얘가 소름 또는 닭살. 이게 바로 임무근 수축. 부르르 떠는 거랑 비교하십시오. 좀 헷갈립니다. 자, 부르르 떠는 거는 체성신경으로 우리 몸에 골근을 자극하는 거고, 임무근은 교감신경을 통해서 불수의근인 임무근을 자극하는 거야. 알겠죠? 완전 다른 반응이야. 혹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소름 돋는 경우 없었니? 가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소름 돋는 경우. 귀신이 지나간 겁니다. 진짜 무슨 일이 아닌데? 진짜인데? 귀신이 영혼이 지나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내 몸의 체온이 떨어져요. 그걸 증명해낸 사람도 있어. 그래서 순간적으로 온도가 떨어지니까 내 몸이 이렇게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귀신이 좋아하는 곳이 교실입니다. 왜냐면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다 어디를 봐요? 다 나를 보죠. 앞을 보죠. 그러니까 한쪽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게 숨기 편하니까. 그래서 뒤쪽에 지금 막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뒤 보면 또 숨는 거죠. 뒤 보면 또 숨어 있고. 숨기 편한 곳에. 그래서 발견이 안 되는 것 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영화관이나 극장이나 교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항상 괴담 같은 게 있는 게 훈련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나는 약간 믿는 주의라서 실제로 귀신을 봤어. 이건 진짜 봤어. 이거는 진짜 100% 진심이야. 군대에서 봤어. 군대에서 남자였어. 잘생겼어요. 얼굴까지 잘 모르겠어.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 게 내가 군대에 있었는데 여기가 담이 있어. 이렇게 벽돌로 된 담이 있어. 담이 있고 보초가 이렇게 여기 쓰고 여기 쓰는 거야. 여기 이렇게 자판기가 있었어. 자판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두 명이서 같이 쓰는데 얘가 좀 조는 거야. 너무 피곤하다고 새벽 3시니까 나 잠깐만 잘게. 좀 서 있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겠어. 잠깐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담 사이로 이 철모 쓰고 똑같이 우리랑 똑같은 걸 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딱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교대하려나 보다. 생각하고 교대하는 거 다른 데로 교대하러 가는가 보다 하고 그냥 보고 있었어. 근데 얘가 교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왜냐면 교대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와야 되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안 나와. 없어. 그래서 내가 너무 섬뜩해가지고 쌤도 조신 거예요. 아니야, 나 진짜 꿈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조교들이랑 그 다음에 부사관들한테 물어봤단 말이야. 내가 그거 봤다. 그랬더니 가끔씩 보인대. 그거 봤다는 애들이 좀 많대. 왜냐면 내가 보셨었던 그 옆에 이렇게 나무가 있었거든. 나무에 CQ를 매달고 5명인가 죽었대. 정말로. 자살한 애들이 몇 명 있었대. 그래서 그 군인들을 본 애들이 몇 명 있었다는 거야. 나도 그래서 그 애를 본 거야. 진짜로 봤다니까? 그래서 나 귀신을 그래서 믿는 주의야. 귀신을 그래서 믿는 주의로 내가 바뀌었어. 왜냐면 그때 상태가 난 되게 좋았어. 내가 막 잠을 자거나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상태가 좀 좋으니까 얘가 나를 믿고서 이렇게 잤던 건데. 그것도 꿈일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꿈속에서 상태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게 완벽하게 기억나고 아무튼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귀신이 존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귀신을 그냥 믿는 주의로 내가 바뀌었다고.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귀신이 나를 해코지하지는 않았으니까. 해코지하는 귀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해야 되냐? 그렇대. 아주 줄거야죠 여기도. 뭐를 구분해 주면 되냐면 열 발생량 조절과 발산량 조절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줄근 거의 위쪽은 열 발생 감소, 고온 자극이니까, 아래쪽은 열 발산 증가시켜서 온도를 낮추는 그런 반응입니다.
여기까지가 고온자기일 때 조절 방식. 거의 다 했어. 세 번째인가? 혈당량 조절 과정. 혈당량 조절 과정. 자, 첫 번째 저혈당 자극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혈당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가 있겠죠. 외부의 온도를 받아들이는 감각기는 이 피부잖아요. 이 피부처럼 혈당량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가 있겠죠. 얘를 받아들이는 감각기가 우리 몸에 있는데 어디냐면 이자의 내부에 존재합니다. 이자의 내부 또는 시상하부의 내부에 존재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자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죠. 이자가 우리 몸의 소화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혈당량 조절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만약에 아프게 되면 당연히 소화도 당연히 안 되겠지만 혈당량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합병증으로 죽습니다. 이자를 다른 말로 췌장이라고도 하잖아요. 췌장이 되게 중요하다. 그럼 췌장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냐면 방법이 없습니다. 랜덤입니다. 랜덤. 그러니까 태어날 때 뽑기를 잘해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뽑기가 잘 돼서 좋은 이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자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알겠죠? 유전적인 영향을 좀 받겠죠. 가족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감각기에서 받은 이 흥분을 이제 누구한테 전달하냐면 시상하부한테 전달합니다. 시상하부가 받아들인 건 바로 자기가 이제 판단하겠죠. 시상하부에게 전달해주면 자, 시상하부가 혈당량을 올리기 위한 반응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올리기 위한 반응 중에서 첫 번째 호르몬 중에 CRH를 분비하면 자, CRH도 혈당 조절하니까 ACTH를 분비하고 ACTH를 분비하면 당코콜을 분비하고 얘는 뇌하수체 전혀 아까 전에 뇌절 얘기를 왜 했냐면 뇌전 써가지고 뇌절 떨어졌던 거야. 그리고 뇌절이 맞지. 그리고 부신것질, 부것. 당코콜은 피와 지방과 근육으로 가서 B를 증가시키고 B'은 억제를 통해 혈당량을 높이죠. 맞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신경입니다. 자, 그러면 저혈당 자극일 때 혈당을 올리는 것도 몸을 활성화시켜 주는 거니까 무슨 신경? 으로 조절한다. 몸을 활성화시켜 주는 거니까 교감입니다. 교감. 자, 교감신경 중에 하나는 부신 속질로 갑니다. 자, 부신 속질로 가서 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에피네프린은 표적기관이 간과 근육으로 가서 A를 촉진하고 A' 억제를 통해 혈당량을 높여줍니다. 또 다른 교감신경은 이자의 알파세포로 갑니다. 그래서 이자의 알파세포를 자극해서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의 분비량을 증가시킵니다. 글루카곤의 분비량을 증가시켜서 표적기관 간과 근육으로 가서 A를 증가시키고 A'을 억제를 통해 혈당량을 높여줍니다. 자, 혈당 높이는 게 세 가지나 있죠. 그 정도로 일반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혈당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자연 생태계의 동물들은 많이 못 먹습니다. 초식동물 빼고. 초식이들은 그냥 널린 게 풀이잖아요. 그냥 막 주워 먹으면 되고. 육식동물들은 잘 못 먹죠. 사냥하기 성공하기가 어렵죠. 나 좀 죽여주세요 하는 그런 동물들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못 먹죠. 그래서 사자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 마리만 먹는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불쌍해 사자들이. 그러니까 사슴들은 얼마나 평온하고 행복하냐고요. 그냥 주워 널려 있는 게 자기 먹인데 진짜로 사슴들은 행복한 거라니까요. 사자가 불쌍하고. 그러니까 빨리 먹이 갖다 줘야 된다고. 사슴 갖다 줘야 된다고. 제발 좀 드셔주세요. 그냥 줘야 된다고요.
사슴이 제일 사자가 제일 불쌍하고 먼저 멀쩡된다면 원래는 사자가 먼저 멸종될 거야. 사슴들은 풀떼기가 많기 때문에 멸종 안 될 거라고요. 근데 사자를 좀 보호해줘야 돼. 사슴을 자꾸 죽였고 줘야 된다고. 어쨌든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 자연 선택이 있다면 혈당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혈당이 높여지는 과정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가 많냐면 혈당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아주 행복한 병인 거죠. 이런 혈당 높아지는 게. 동물들은 느낄 수 없는. 사람과 같이 사는 동물도 느낄 수 있겠다. 그래서 막 고양인데 막 돼지처럼 막 큰 애들도 있죠. 이게 막 바닥에 막 이렇게 붙어서 다니고 막 배가 커가지고. 그런 된양이라고 하죠. 된양이들도 되게 많다. 우리 집 고양이도 엄청 살쪄가지고 잘 못 뛰어. 앉아있으면 진짜 약간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엉덩이가 커가지고 앉으면 이렇게 되더라고. 원래 고양이가 되게 이렇게 날씬하고 예뻐야 되는데 점점 엉덩이가 커져. 되게 커 진짜 막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먹고 싶으면 먹으니까. 자, 그러면 고혈당 자극일 때는 마찬가지 감각기로 가고 감각기에서 이상한 주문이 시상압으로 가게 돼서 자, 그럼 일단 낮춰주는 게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한 가지. 물론 음성 피드백은 여러 가지가 일어나겠지만 직접적으로 혈당을 낮춰주는 건 자, 신경 중에 부교감 신경으로 얘가 명령을 주면 자, 이자의 베타 세포한테 명령을 주게 되고 그럼 이 베타 세포에서는 뭘 분비한다? 베타는 사람 인슐린을 분비하죠. 자, 인슐린을 분비하면 인슐린은 표적기관이 간과 근육으로 가게 되고 따라서 A를 억제하고 A'을 증가를 통해 혈당량을 낮춥니다. 이게 한 가지 과정밖에 없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외워야 돼. 부교감 신경, 베타세포, 인슐린 이 과정을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는 아버지고 아버지는 베타는 사람입니다. 베타는 사람이 아버지였다. 약간 충격적이지 않니? 내가 어부의 후예였다. 알겠지? 그래서 아버지는 베타는 사람으로 부교감 신경, 베타, 인슐린 이 과정을 외우시라고요. 너무 좋지 않니? 아니면 말고. 혈당량 조절까지. 네 번째, 혈장 삼투압 조절 과정. 자, 혈장 삼투압 조절 과정이 문제에서 거의 5분의 3을 차지합니다. 반이 좀 넘는다. 그만큼 애들이 많이 틀린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 그럼 혈장 삼투압은 뭐랑 비례?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에 비례하죠. 얘는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에 비례하잖아요. 체액의 농도. 그러면 혈장 삼투압을 조절한다는 얘기는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를 조절한다는 거고, 뭐를 조절하거나 뭐를 통해 조절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용지를 통해서 조절하거나 또는 용매를 통해 조절할 수 있겠지. 농도니까. 맞지? 그러면 용지를 조절해주는 호르몬이 누가 있냐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있습니다.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자, 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알도스테론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 알도스테론. 그래서 학교나 또는 교재에서 알도스테론이라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알겠죠? 헷갈리지 않게 알고는 있으라고. 자, 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의 표적기관은 어디냐면 이 표적기관은 신장이고 콩팥 신장으로 가서 나트륨 이온의 재흡수를 촉진하고 그리고 칼륨의 분비를 촉진하죠. 그러니까 재흡수라고 하는 건 세뇨관에서 우리 몸으로 갖고 오는 거고
분비라고 하는 건 모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칼륨은 버리고 나트륨은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작용을 하게 되면 혈중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어떻게 돼요? 많이 높아지죠. 똑같이 써. 많이 높아지죠. 자, 근데 나트륨 이온은 극성이에요, 무극성이에요? 재료나 화학 좋아하는 재료나 나트륨 이온은 극성이니 무극성이니? 플러스라고 써 있잖아요. 아니, 플러스라고 써 있잖아요. 극성이죠? 플러스를 띄잖아요. 플러스 극을 띄잖아요. 극성이지? 맞지? 그러면 물 분자는 극성이다, 무극성이다? 무극성 아닌가? 정기적으로 중성이잖아요. 정기적으로 중성이지만 이 수소와 산소가 무슨 결합?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이 공유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다? 치우쳐져 있는 전도를 뭐라 그래요? 전기. 오, 다네. 좋아. 그러니까 이 산소는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띄고요, 수소는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띄죠. 그래서 중성 상태인 이 물이 극성이 되는구만. 알겠지? 그러면 이 나트륨과 어느 쪽으로 결합해? 얘는 플러스 극이니까. 그쵸? 산소 쪽으로 결합하겠지. 그래서 산소 결합 H2O, OH2 이렇게 결합하는 거지. 자, 이렇게 이 극을 띠는 이런 이온들을 물 분자가 쭉 둘러싸면서 결합하고 있는 걸 뭐라 그래? 수화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트륨이 재흡수가 될 때 수화된 물이 같이 재흡수가 일어나겠죠. 알겠죠? 저는 화학을 모릅니다. 그러면 잘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그냥 따라 써라. 잘 몰라도 됩니다. 자, 수화된 물 분자가 같이 재흡수가 촉진됩니다. 자, 그래서 수화된 게 같이 촉진되기 때문에 이걸 합친 전체. 자, 우리 몸의 혈장의 농도는 조금 증가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용질이 늘어나긴 했지만 뭐도 같이 늘어난다? 물도 같이 늘어나니까 조금 높아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혈장 산화를 증가시킨 걸로 나는 배웠거든. 근데 이제 최근 한 5년 전에 자, 평가원에서 이 조금 증가되는 거 학생들한테 헷갈리게 하지 말자, 무시하자라고 큰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용질을 통해서 혈장 산화를 조절해 주는 경우가 문제에서 나오지 않게 되었단다. 알겠죠? 좋죠? 이게 고려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용질 조절을 통해서 혈삼을 조절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삼 조절 불가. 교육 과정에서만, 실제로는 아닌데 교육 과정에서는 그렇게 하자고요.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평가원 피트. 알겠죠? 실제로는 높아집니다. 살짝. 자, 그럼 용매를 조절해주는 호르몬 누가 있냐면 ADH가 있습니다. ADH에다가 별표 한 번 더 박아주자. 되게 중요합니다. 얘 기능들은 서태할 때도 굉장히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문제에서 거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ADH는 뭐 자세하게 이제 안 쓸 거예요. 앞에서 썼으니까 여러 가지 조절해 줍니다. 그 중에서 혈압은 어떻게 한다? 자, 잘 모르면 앞에 보세요. 혈압은 어떻게 시켜준다? 증가. 혈삼 감소. 체액량 체액량 증가. O3 증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항상성인 녀석에 내가 동그라미 쳐볼게. 항상성인 건 요놈입니다. 그러니까 ADH가 분비가 돼서 얘네들이 막 조절이 되잖아요. 근데 계속 높아지거나 계속 내려가면 되는데 안 되니까 다시 피드백 되죠. 다시 피드백 돼서 다시 ADH 분비량이 조절되겠죠.
이 세 가지는 항상성이기 때문에 자, 이 항상성은 ADH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ADH에 의한 원인이기도 한다는 거죠. 원인, 결과 이런 식으로 호르몬과 항상성이 유지가 됩니다. 조절이 된다고요. 자, 근데 O3은 항상성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O3이 높아졌다 그래서 피드백 돼가지고 ADH 분비량을 줄이거나 높이지는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O3은 오로지 ADH의 결과로만 작용하지 원인으로 작용할 수 없다. 왜? 항상성이 아니니까. 알겠죠? 일단 문제 풀 때 뭐 생각하면 되겠다.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자, 기본적인 건데 자, 이 기본적인 것들을 전제로 깔면서 이제 호르몬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되는데 호르몬의 분비 조절 기작이니? 작용 기작? 네. 호르몬의 작용 기작, 작용 메커니즘. 만약에 내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내 몸이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인슐린의 분비량이 높아졌어요. 그럼 내 몸의 혈당량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그러면 이 인슐린은 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해 준 거니, 항상성을 무너뜨린 거니? 무너뜨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먼저 조절돼서 우리 몸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내가 인위적으로 해주지 않는다면. 알겠죠? 그래서 자, 호르몬은 절대 먼저 분비되지 않고 반드시 우리 몸에 항상성의 변화가 생겼을 때만 조절됩니다. 그러니까 호르몬과 항상성 조절 문제는 제일 먼저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 얘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의 무슨 변화가 생겼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요. 얘가 무슨 변화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호르몬이 어떻게 되겠다라고 예측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우리 몸은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한다고요. 분비를 조절하게 된다. 자, 예를 들면 혈당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혈당량이 줄면 인슐린 하지 말고 우리 글루카곤 하자.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어떻게 돼요? 이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지. 그럼 얘가 줄었으면 글루카곤의 분비량은 높아지지.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근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안 물어보고 얘를 가립니다. 이렇게 가립니다. 그래서 얘만 줍니다.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증가됐는데 혈당량은 어땠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혈당량이 어떻다? 낮았다. 여기까지도 괜찮지? 근데 어떻게 물어보냐면 또 인슐린의 분비량이 어떻게 되니?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인슐린은 혈당량을 어떻게 해준다? 낮추는 놈이지. 근데 지금 낮아졌지? 그럼 인슐린 분비량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겠지? 그런 다음에 얘를 가리는 거죠. 인슐린 낮았어요. 혈당량 어땠게? 좀 헷갈리지 않나? 방금 전 내가 썼으니까 아는 건데 좀 헷갈리지 않니? 그러니까 문제에서 항상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유추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문과 애들이 잘한다고요. 이제 수학적인 그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수학적 능력은 원인 결과거든. 원인 결과가 수학적 능력이기 때문에 이제 얘가 감소됐던 거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밑에 그래프를 좀 해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자. 자, 밑에 그래프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 X축은 X 요인, Y축은 Y 호르몬의 농도. 자, 그래프가 두 가지 유형, 이렇게 떨어지는 거 A 그래프, 이렇게 증가되는 거 B 그래프, 맞지요? 자, 그럼 A 그래프에서 보면, 자, X 요인은 뭐냐면 우리 몸의 항상성 중에 하나고, 이 Y는 바로 호르몬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함수는 항상 뭐에 따른 무슨 값? 얘에 따른
이 값이지. 절대 y에 따른 x값으로 해석하는 순간 반대로 나오지. 그래서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인 거야. 그래서 원인 상대는 이 항상적인 변화가 x축값에 있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x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x값이 증가되고 있을 때 x값이 증가되고 있을 때 y 호르몬의 분비량이 어떻게 되고 있니? 감소하고 있죠. 맞죠? 그러면 이 감소되고 있는 이 y 호르몬의 기능은 x를 어떻게 시켜주는 놈이다. 그쵸. 높여주는 놈이니까 이 y가 필요가 없으니까 감소됐던 거죠. 자, 기능은 증가시켜주는 거구나. y를 x값을 증가시켜주는 기능이 있구나라는 걸 이 변화를 통해서 눈치채면 됩니다. 그 밑에다가 그 밑에 A 그래프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살짝 위에다가. 자, 그래서 이 A 그래프에서의 X값과 Y값, 즉 Y 호르몬은 X를 어떻게 시켜주는 호르몬?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이니까 얘를 한번 짝 지어보자. 여기서 X에 해당되는 값이 만약에 체온이면, 자, 체온을 높여주는 Y는 누가 들어가요? 시험지. 응? 네. 보여드릴게요. 그거 쓰면 안 되는데. 뭐야? 밖에 2장 나왔을 거야. 왜 좀 애교를. 자, Y 호르몬의 분비량은, 그러니까 이 Y가 X를 증가시켜주는 놈이니까 체온을 좀 높여주는 호르몬이 누가 있냐고요? TH가 들어갈 수 있겠지. 됐지? 만약에 X값이 혈당량이면 Y 호르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누구예요? 그렇지, 글루카곤 들어가죠. 뭐 에피네프린 뭐 다 됩니다. 자, 글루카곤이다. 자, X값이 만약에 혈압이면 혈압을 높여주는 호르몬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지. ADH가 들어갈 수 있겠다. 지금 내가 교재랑 좀 내가 다르게 했었다. 교재는 X축, Y축 이렇게 위아래로 썼지만 나는 지금 옆으로 쓰고 있는 거다. 교재 맞춰서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B그래프도 볼까요?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B그래프를 보면, 자, B그래프에서 X값이 커지고 있을 때 Y 호르몬의 분비량이 어떻게 되고 있니? 증가되고 있는 거 보이니? 얘가 증가되고 있죠? 그럼 증가되고 있다는 거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왜 필요해? 그렇지. 이 Y 호르몬은 X를 감소시켜주는 기능이 있구나. 얘는 기능이 바로 X를 감소시켜준다. 이것도 한번 짝 지어볼까요? X값 혈당량이면 그렇죠. 이때 Y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인슐린. X값이 혈장 삼투압, 혈삼이면 ADH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ADH는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헷갈리게 하려고 문제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이 그래프를 이제 살짝 바꿀 거야. 이제 자, 바꾸는 거는 너네들은 뭐 따로 그림을 그려서 이제 바꿔도 되고 아니면 거기다가 그냥 가로쳐가지고 나타내도 되고. 근데 한 번 더 그려주는 게 좋을 겁니다. 이 Y 호르몬을 ADH로 바꿨습니다. ADH로 바꿨어요. 그랬을 때 각각 A의 X값과 B의 X값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자 이거지. 자, A 값이 증가되고 있을 때 A의 X값을 그냥 A 값이라고 치자. 자, A 값을 증가되고 있을 때 ADH 분비량은 어떻게 되니? 감소하고 있죠? 그럼 이 ADH는 A 값을 어떻게 시켜주는 놈? 아니지. 높아지니까 필요 없는 거잖아. 따라서 ADH는 A 값을 증가시켜주는 놈이지. 그러니까 이때 A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뭐예요? 따라서 A는 ADH가 증가시켜주는 값. 혈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니? 그냥 똑같이 풀면 됩니다. 잘 해석하는 거라. 자, 그럼 B그래프에서 자, B가 증가되고 있을 때 ADH의 분비량은 증가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ADH는 B를 어떻게 시켜준다?
감소 B가 ADH가 감소시켜주는 값이 뭐예요? 혈삼이 되겠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구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이해됐니? 자 지금부터 쓰는 거는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100%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 쉽게 한번 시작해보자. 첫 번째. 수박을 먹으면 오줌량이 어떻게 된다? 이거 약간 초딩스럽게 풀면 안 돼? 수박에는 물이 있으니까 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 체액량이 많아지니까 오줌량이 늘겠지. 그럼 오줌량이 늘게 되면 증가. 답은 맞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렇게 풀면 안 되고 호르몬의 기능으로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의 변화로? 항산성의 변화로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 풀 때 어쨌든 이게 항산성의 변화에 의한 결과니까 뭐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지 생각해야 돼요. 자, 수박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의 항산 중에서 뭐가 변해요? 혈당? 혈당량 아니지? 우리 몸의 농도가 변하잖아요. 물 먹었으니까. 그렇죠. 수박을 먹은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먹어서 뭐가 변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혈삼이 감소가 되는 게 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알겠죠? 이걸 해석할 때 얘 감소가 되는 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감소되는 걸로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ADH 분비가 어떻게 돼요? 감소. 왜냐면 ADH는 혈삼을 낮추는 호르몬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언제 많이 분비돼야 돼? 높을 때. 높을 때 감소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증가량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낮아졌잖아. 그럼 필요 있어, 필요 없어? 없으니까 내려가야지. 자, 그러면 수분의 제곱수량이 감소하겠지. 그럼 제곱수량이 감소하게 되면 오줌량은 그래서 증가되는 겁니다. 그렇게 푸셔야 됩니다고요. 알겠지? 그래서 오량은 높아지는구만. 그래서 올라간다. 이렇게 체크해야 된다고.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야지만 적중률 100%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풀고 아까처럼 풀게 되면 이거는 풀 수 있어도 다른 건 못 풉니다. 다른 게 똑같이 안 나오니까. 항상 다 풀 수 있으려면 항산성의 변화, 호르몬의 변화, 그러니까 결론 이렇게 도출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도 한번 해보자. 두 번째를 한번 해봐 직접. 자, 운동을 하면 오줌 삼투압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항산성의 변화가 뭐에 의해서 변하니? 운동을 하는 거에 의해 변했죠. 자, 그리고 물어보는 게 뭘 물어봤니? O3이죠. 자, O3은 뭐를 조절하는 데 관련되는 물질이야. O3은 뭐를 조절할 때 나타나는 거? 우리 몸에 혈삼 조절할 때 나타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혈삼 문제인 거야. 따라서 이게 운동을 했을 때 혈삼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면 되는 거지. 운동을 하면 뭐를 많이 흘려? 땀을 많이 흘리니까. 땀을 많이 흘리면 우리 몸의 농도가 땀을 많이 흘리는 건 땀 속에 물이 많게 소금기가 많게. 땀 속에 소금기가 많으면 고체여야지. 이 피부에서 고체가 막 나와야 된다니까요. 물이 더 많으니까 액체로 흐르죠. 알겠죠?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리면 우리 몸에 혈장의 삼투압이 높아집니다. 물을 많이 흘렸으니까. 이게 시작이라고요, 이제. 내가 시작할 걸 너 보니? 시작할 부분을 찾았죠? 그러니까 ADH 분비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돼요. 알겠죠? 그러면 수분의 제곱수량이 증가돼요. 그러니까 O량이 감소되고 O3은 높아지죠. 높아지는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이렇게 푸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이런 인과관계를 좀 따지면서. 알겠죠? 아직도 뭐 보여준다며. 이름 안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외워요, 이거를? 여기 뒷면만 외우면 안 돼요. 앞면 다 썼는데. 네. 뭐야? 이렇게 작게.
정답. 외워보겠다. 아, 다시 외워야 돼? 당연하죠. 누구지? 나윤아, 지금 밖에 무슨 또 친구 누구 있니? 승, 조승우. 승우 왔어? 세 번째. 이거 내볼까? 자, 운동 후 30분 휴식일 때, 60분 휴식일 때, 90분 휴식일 때, 각각 ADH의 농도가 3, 6, 1이라고 치자. 내 맘대로. 자, 그럼 이 중에서 혈삼이 가장 높을 때는 언제일까요? 시간 10초. 혈삼이 제일 높을 때는 언제일까요? 시원아. 6. 세림. 90분. 10분은 없어. 60분. 60분. 찍어. 빨리. 90. 60분.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군. 자, ADH는 언제 분비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DH는 절대 먼저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ADH가 분비가 돼가지고 먼저 분비돼가지고 혈삼을 낮추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ADH가 많이 분비되고 있는 이 60이 혈삼이 낮은 건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자, ADH는 가만히 있을 때 먼저 분비되지 않으니까요. 언제 분비된다? 높을 때 분비된다고. 그럼 제일 많이 분비된 건 혈점이 제일 높았다는 걸 의미한다고요. 당연히 60분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결과를 주고 지금 원인을 내가 물어봐서 그렇다고 지금. 이거 결과니까 ADH 농도는. 알겠죠? 이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로 자꾸 판단하게 되면 결과가 반대로 나온다고요. 알겠지요? 빨리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소나기가 내릴 겁니다. 호르몬들이 쫙 풀 때마다 땡땡땡땡땡 뭐지?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또 막 진심으로 풀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근데 이 호르몬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잖아. 그럼 호르몬은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겠죠? 호르몬은 원인 결과가 명백하면 절대 안 틀립니다. 그게 헷갈리는 순간 틀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푸는 것처럼 뭐의 변화, 뭐 호르몬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지. 이렇게 결론 딱 낼 수 있으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게 애매하고 다른 관점을 보니까 틀리는 거지. 네 번째. 네 번째. X축은 시간이고요. Y축 값은 호르몬의 농도입니다. 그리고 이때 식사를 했대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증가되는 거 A 호르몬, 이렇게 감소하는 거 B 호르몬. 자, A 호르몬과 B 호르몬은 각각 누굴까요? 자, A 호르몬과 B 호르몬은 각각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에 하나입니다. A는 누굴까요? 이거 아닌가? 자, 식사를 했지? 그럼 혈당량이 높겠지? 그러면 그때 높은 게 인슐린 아니야? 그러니까 이 B가 인슐린, 얘는 글루카곤.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완전 개소리죠? 내가 너네들의 실수를 내가 대신해 준 거야. 절대 그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얘가 인슐린 돼버리니까 왜 안 돼요? 식사할 때부터 인슐린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식사를 하는 건 왜 식사를 했겠어, 얘가? 배고프니까. 그치? 배고프지 않으면 식사 안 했겠지. 그럼 언제 배가 고파? 혈당량이
낮을 때. 알겠죠?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가 혈당이 제일 낮을 때인 거지. 혈당이 높을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식사를 했을 때 혈당이 낮으니까 그때 높은 건 혈당량을 높여주는 글루카곤이었던 거지. 알겠지? 왜 이렇게 이렇게 반응이 멍하게 있는 것 같아. 이해되고 있지? 따라서 A가 인슐린이죠? A가 인슐린이고 얘가 글루카곤이다. 이해되죠? 마지막. 마지막인데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릴 겁니다. 자, 시간이고 y축 값은 농도. 오, 잘 그렸다. 자, 빨갱이 A, 노랭이 B. 자, 그럼 A와 B 중에 A와 B 중에 어떤 거는 혈장 3탑이고 어떤 거는 오줌 3탑입니다. 1번 A와 B는 각각 무엇일까요? 몰라? 뭐 조건 안 줘서 그런가? 뭐 조건 줄게. 여기 떨어지고 있는 거 왜 떨어지고 있냐면 이때 물 먹었대. 물 섭취. 명준아. 다이다. 랩 같지 않았니 방금? 요즘 쏨이 하던데. 자, 몰라요? 내가 색깔로 줬는데 혈액은 빨간색, 오줌은 노란색. 그래서 A는 혈삼, B는 오삼. 그러면 흑백인 문제에서는 그렇게 못 풀잖아. 그렇게 풀면 안 되고. A는 변화량이 적죠. B는 변화량이 크죠. 변화량이 작으니까 항상성이지. 항상성은 A죠. 그러니까 혈삼이죠.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변화량이 적은 게 항상성. 그래서 A가 혈삼이고 B가 오삼이다. 자, 그럼 여기를 T1, 여기를 T2라고 하자. 그래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ADH의 분비량은 물 섭취했을 때가 크니 T1일 때가 크니 이걸 물어봅니다. 또는 세 번째, 오줌량은 T1이 크니 T2가 크니 뭐 이걸 물어봅니다. 자, 이거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자, 항상 이게 지금 결론인데 이걸 내가 구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영향을 주는 최고 높이에 있는 원인은 누가 있냐면 항상성의 변화. 얘네들을 변화시켜주는 최고 높이에 있는 항상성의 변화는 뭐니? 얘는 뭐를 조절해주는 호르몬? 혈탐. 혈전 3탑만 하면 이 문제는 끝입니다. 그래서 자, 혈삼이 얘를 풀어야 되니까 물 섭취했을 때가 커요? T1일 때가 커요? 혈삼은 나와 있잖아요. 이게 크죠? 그러면 ADH 정도는 누가 더 크다? 자, 다시 한번 ADH는 혈삼이 높을 때 낮추기 위해 분비됩니다. 알겠죠? 혈삼이 높으니까 ADH 농도는 얘가 커야죠. 그래서 요거구만. 바로 나온다. 알겠죠? 그럼 이거 2번도 풀어볼까요? 오량이 T1이 크다, T2가 크다. 이것도 풀려면 혈삼이
T1이 큰지 T2가 큰지를 구하면 됩니다. 누가 더 크니? T2가 크죠? 그럼 ADH 농도는 T2가, 그럼 수분의 제곱수량이, 자, 수분의 제곱수량은 ADH가 촉진해주는 값입니다. 따라서 T2. 그럼 오량은 수분의 제곱수량을 증가시키면 오줌에서 내가 물을 갖고 오는 게 수분의 제곱수량이니까 그럼 오줌량은 감소되겠죠. 따라서 T1이겠죠. 아, T1이구나.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알겠니? 이런 식으로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항상 맞을 수 있다. 언제 맞고 언제 틀리고 싶니? 그러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푸십시오. 알겠죠? 근데 항상 맞고 싶으면 어떻게 풀어라? 이렇게 풀어라. 내가 알 수 있을 때까지, 적응할 때까지, 안 틀릴 때까지. 알겠지? 그 다음에 좀 이제 안 틀리게 됐어. 그때 마음대로 풀어. 알겠지? 안 틀릴 때까지만 이렇게 풀으라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래프는 뭐냐면 좀 변형시켜 볼게. 자, y축 값을 오줌량으로 줬습니다. 오줌량, 오량. 자, 오줌은 노란색이니까 이렇게 오량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T1, 여기 T2, 여기 T3. 1번. ADH의 농도는 T1이 크니 T2가 크니 이걸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 수분의 제곱수량은 T2가 크니 T3가 크니 이걸 물어봤습니다. 해보자. 어쨌든 ADH의 뭐 농도든 수분의 제곱수량이든 뭐의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얘들이 변해? 마찬가지 제일 높이 누구예요? 누가 대봐? 혈점 3점 누구야? 너니? 진우야? 아, 저요. 오. 서단계네 이거 서단계. 이해됐어? 네. 좋아. 문제 풀어봐. 숙제 해봐. 그래 별거 아니에요. 더 해도 되겠는데. 그래서 혈삼이 T1인지 T2인지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데 구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지금 혈삼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로 풀 수가 없다. 나와 있는 값이 뭐예요? 오량으로 풀어야 되겠다. 오량은 맨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맨 밑에 있는 겁니다. 알겠죠? 맨 밑에 있는 자 T1과 T2 중에서 오량이 누가 더 크다? T1이 크다. 그럼 오량이 많았으니까 수분의 제곱수량은 누가 더 컸다? T2가. 그럼 ADH 분비량이 얘가. 그럼 혈삼이 T2가. 이런 식으로 반대로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결과로 원인을 유추하셔야 됩니다. 단수로 뭐가 나왔으니까? 결과가 나왔으니까. 알겠니? 그러니까 ADH 분비량이 그럼 누가 더 크다? T2가 크구만.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해됐니? 이것도 한번 해봐. 방법 알겠지? 말로 해볼까 이제? 오줌량이 T2가 커요? T3가 커요? T3가 커요. 그럼 수분의 제곱수량이? T2가. 그럼 ADH 분비량이? 아니지. 뭐야 사죠? 오줌량이 T2가. 그럼 수분의 제곱수량이? 뭔 소리야? 잠깐만. 자, 오량이 지금 T2가 크죠? T3가 크죠? 그럼 수분의 제곱수량이? 그럼 바로 나오네. 뭐야 이거? 알겠지? 알겠지? 여기까지 합시다.